6.25 전쟁에 대한 얘기. 6.25 전쟁은 특별히 나올 게 많지는 않아요. 나온다면 서로관계예요. 서로관계만 잡고 넘어가도 충분할 겁니다. 앞에 어떤 상황을 몰라도 순수만 물어본 게 대부분입니다. 305쪽으로 바로 넘어가 보세요. 305쪽. 전쟁 과정. 북한의 남침 6월 25일. 이거 다 아시죠? 6월 25일 새벽 4시에 서부전선을 통해서 이틀 반 만에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구파발, 강화문까지 청와대 앞에까지 바로 들어왔어요. 이틀 반 만에. 3일 만에 서울이 떨어졌다 보시면 돼요. 국군의 후퇴, 3일 만에 서울이 함락. 함락되면 우리 정부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죠? 그죠? 어디로 도망갔나요, 먼저? 대전으로 넘어갑니다. 대전으로 넘어갔다 다시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2의 수도가 대전이 됐고 다시 부산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유엔군이 참전. 하루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 전쟁 하루 만에 유엔에서 참전이 결정됐습니다. 긴급 안전보장회사에서 남침을 불법으로 규정 16개국으로 한 유엔군이 파견됐다. 되게 빠른 결정이었죠. 서울 수복과 진격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9월 10일. 이건 되게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북한에서 서울을 상륙하고 난 다음에 남쪽으로 계속 진격이 나죠. 충청도, 경상도까지 내려간다고요. 결정적인 게 어디죠? 이제 낙동강 전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날 대구광역시를 들어가는 곳에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쭉쭉 계속 밀리게 됩니다. 네, 엄청나게 밀리게 됩니다. 아마 유엔에 참전이 안 됐거나 또는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했다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메가더에 대해서 메가더의 그 가감한 작전이 우리를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입니다. 아주 엄청난 어떤 작전의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설역전 서울을 탈환하겠다. 근데 이때 단장의 메아리곡이라는 노래의 배경이 됐습니다. 훗날 전쟁 이후에 우리 트로트 있잖아요. 트로트 중에 단장의 메아리곡. 메아리는 서울 얘기하는 거고요. 단장은 여기 여러분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단장이라 불러요. 메아리에서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북한 애들, 인민군 애들이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유력 인사들이 있어요. 유력 인사들을 갖다가 강제 송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때 그 인사들의 가족들이 마지막 보는 장소예요. 뭐 부인이면 부인,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들도 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내 가장 중요한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야. 이걸 시대비용을 해서 불렀던 전쟁이 불러준 노래가 단장의 메아리곡이에요. 오케이? 이런 게 나오면 맞히셔야 됩니다. 38도선 북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점령, 압록강까지 올라가, 압록강에 태극기를 걷고 우리 군인들이 압록강에서 이렇게 손으로 물을 마시는 그런 사진이 찍히기도 했어요. 꿈이 이루어진 거죠. 아쉽게 중국군의 개입입니다. 50년 10월 20일 중국이 100만 군대를 파견해 인해전술을 펼쳐요. 이 자식들은 자주 얘기하죠. 뭉치면 100만이야 기본이. 우리 봤죠? 옛날에 수나라들 봐보세요. 그냥 113만에다가 뒤에 일품군에 200만 오잖아요. 끄떡은 100만이에요 얘들은. 국군과 유엔군의 후퇴, 평양으로 퇴각, 흥남철수 밑줄 걷습니다. 흥남철수. 5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10월 24일 못해요 여러분 남기는. 50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미군과 미군이 싣고 온 무기를 전부 다 후퇴시켜요. 그런데 45년 해방돼서 50년 전쟁이 일할 때 그냥 5년 동안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거부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북한이라는 나라에 살다 보니 고향이가 눌러 앉은 거야. 근데 이데올로기가 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도망도 못 가고 피난도 못 가고 얼정정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북이 다시 중국군의 힘을 얻어서 다시 북한을 재점령하고 남쪽으로 내려갈 기세예요. 그럼 북쪽에 있었던 우리 땅에 있었던 우리 백성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네요. 그래서 진보다를 쌓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리려고 해요. 그건 휴전선 이미 북한에 점령해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기퉁이었던 흥남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여기 흥남부로 빠져나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흥남부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미군 수송선이 하나 있어요. 군 장비와 군을 싣고 나가는 수송선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군하고 미군 장비들만 싣고 이렇게 남쪽으로 저 통영으로 내려오는 전략 코스였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몰려들게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미군 병사가, 아니 미군 거기 대표였던 사람이 우리나라 통합해준 사람에서 설득을 받아요.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장비가 중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설득해서 바다에다 빠뜨려. 왜? 여기다 놓고 갈 수는 없어요. 미군 장비를 갖다. 왜? 북한에서 사용하면 안 되니까. 다 빠뜨려. 그러다가 북한 사람 다 싣고 남쪽으로 쫙 내려온다고. 이게 50년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선언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근데 이때 배를 못한 사람도 있잖아. 그잖아. 한계가잖아.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잖아요. 영화 만들어 부산까지 내려오잖아요, 이게. 그때 노벨병이 한 게 여기 있습니다. 굳세어라 금수나. 배를 타지 못한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빠가 다시 찾아올게. 네, 금수라는 어떤 롤 모델 하나 만든 거죠. 자기 동생이 됐든 누나가 됐든 간에. 네, 굳세어라 금수나가 이때 나온.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이때 배를 타고 내려서 이 통영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통에서 태어난 거예요. 응? 이해갔어? 밑에 그분의 부모님 내려오지 못하면 어떨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태어났겠지.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 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문통은 되게 운 좋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녔지, 대학교를 다녔지, 변호사가 됐지, 국회의원 됐나? 모르겠다. 대통령이 됐지. 그렇잖아요. 최고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이 사람은 되게 행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다시 가보죠. 서울함락 50년 1월 4일. 이것도 일사후퇴라 불러요. 다시 뺏겼어요. 우리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거 일사후퇴라 불러요. 그 다음 38도선이 고착됐어요. 여기가 38도선이 여기서 치열하게 싸워요. 여기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때 싸우는 걸 뭐라고 하죠? 영어로 만들어진 고지전이에요. 영화 제목이 고지전이죠. 하루는 북한이 뺏고 하루는 우리 남쪽이 빼앗아요. 왜일까요? 자기 군대가 빼앗았던 그곳이 우리의 국경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뺏겠다면 오늘 저녁에 또 빼앗아야 돼요. 하루 사이에 뺏기고 뺏는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좀 이따 하겠지만 여기 봐봐. 박스 밑에 봐봐. 군사 분계선을 정할 때 유엔군은 38도 북방선의 어느 선이에요. 그럼 뭐야? 미군이나 우리가 점령한 지역을 휴전선을 잡겠다는 의미예요. 북한은요, 불리하기 때문에 38도 자르자는 거예요. 자기 손을 유리한 작전을 펼치는 거야. 그러니까 남과 북이 어떻게 치열하게 하룻밤 뺏고 뺏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야. 엄청난 전쟁, 엄청난 희생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영화로 만든 게 고지전이에요. 그때 우리가 여기 개성이잖아요. 개성도 이거 우리 땅이었다고요.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38도로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개성이 우리 땅이 아니라 북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잡아도 어떻게 고려 궁궐과 조선 궁궐 동시에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북한 애들은 어떻게 고려 궁궐 복원도 못해서 돈이 없으니까 우리 정도 금방 하겠지. 좀 아쉽습니다. 휴전 성립 갑니다. 휴전 성립 판문점에서 휴전이 성립까지 총 760회 진행이 이루어졌다. 해당 기간 중 쟁점 군사 분계선 설정과 중립국 감시기구 포로 교환 문제가 심각하였다. 자, 박스 것 별표 가실. 군사 분계선 별표하세요. 네. 38도 북방 어느 선에 영화 제목 적어놔. 고지전 영화 적어놔. 네. 고지전 치열을 적었다. 왜? 38도선 어느 선이기 때문에 딱 선 그으면은 점령지가 우리 땅이 되는 거니까 엄청난 희생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둘째 줄에 보시면 거제도 방공포로 석방이 줄었습니다. 거제도 방공포로 석방. 이거 있어요. 양국 간의 협상 내용 중에 하나는 포로를 석방하는 거예요. 우리 군인이 전애들이 생포된 애들 있고 인민군 애들이 우리에게 생포된 게 있어요. 우리는 인민군 생포돼 거제도에 가다 놨단 말이에요. 섬에다가. 여기 거제도에 가다 놨다. 이렇게 이런 섬에다 쳐봐요. 거제도에 쳐봐요. 이렇게. 인민군을 가다 놨다. 탈출 못하게 섬에다 가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민군을 이렇게 통치하는데 여기에는 인민군
일종의 좀 나이 드신 아저씨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학생이 같은 인민군인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뭐 10대 중후반 애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인민군에 얘들 갖다가 밤만 되면 교육시키는 거야. 빨갱이 교육시키는 거야. 얘들이 싫어하잖아. 그냥 공부 다니다 그냥 갑자기 일주일 훈련받고 내려온 애들이잖아. 사회주의 잘 몰라. 모르니까 막 두들겨 패가면서 막 가르치는 거야. 얘들이 막 미치는 거야. 우리 군이 이렇게 분리시켰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얘들만 보는, 얘들은 남쪽에 남기려고 했던 게 이승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이, 남가북이 동수의 포를 석방하자마자 이렇게 협의를 맺어진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승만은. 어떻게? 얘들한테, 야, 니네 가고 싶은 나라로 가. 이거 갖다 반공포로라 불러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포로들 자유 결정해서 다 가게끔 만들어.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 일본, 동남아, 동남아, 저기 미국이 미국, 그 다음에 저 위에 남미까지 가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뭐 페루, 뭐 이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네. 가끔 TV 보면 혼혈인들 어떻게 땡땡이라고 막 이름이 뒤에 이렇게 들어가. 팍! 킴 이렇게 들어간다. 앞에 있는 남미 스타일 이름이 들어가고 뒤에 성에는 아버지 성을 따라서 팍, 김, 정, 뭐 이런 우리 식의 익숙한 이름들이 막 뒤에 들어가 있어. 그럼 얘들이 뭐야? 그쪽을 갔다가 결혼하게 되는 혼혈이 되는 태어난 애들. 휴전협정 53년 7월 27일 유엔군, 중국군, 북한군 대표가 서명하였다. 우리는 서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훗날 다시 휴전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하게 된다면 다시 서명하게 되면 우리는 서명할 수 권한이 없어요. 휴전협정 당사자라서 다시 정전협정, 전쟁이 끝났다고 보는 거야.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페이지 넘겨가겠습니다. 307쪽 전쟁의 과정 정리 별표 5개. 이거 선생님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주 얘기하는 임질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의 선후관계를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끊임없이 내고 있을 거고 당연히 모의고사 낼 때 이런 것도 꾸준히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연습시키기 위해서. 네. 시선 그대로 쭉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네. 넘기셔도 됩니다. 쭉 넘기셔도 됩니다. 308페이지. 전쟁 중 이승만의 실정. 거창 양민학살 사건 체크. 국민방위군 사건 체크.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7급이든 9급이든 책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체크만 하고 넘어가라고.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 가장 실정 중에 큰 게 있는 두 가지가 있다. 거창 양민학살 사건. 그 전쟁 중에 인민군이 쫓겨요. 거창에 있는 산속으로 스며들어요. 그 애들이 이제 식량이 떨어지면 그때 야반에 모래 나와서 민가에 가서 식량 공급을 받아가요. 강제든 협조를 받던 걸 받아갑니다. 근데 우리 국군들이 가가지고 소탕작전에서 경상남도 거창지구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녁만 내려오고 나머지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되게 이상한 방법을 썼습니다. 쉬운 방법입니다. 협조했다는 그 명분 하나를 가지고 자, A라는 마을에 가잖아요. 마이크를 방송하거나 인피도는 자, A 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십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어느 부분 전부 다 직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할 말씀이 있으면 다 나왔을 거냐. 그때 얘들까지 전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얘 들쳐매고 빽빽한 데가 다 데리고 나왔다. 총을 난사에 다 죽여버린다고. 이게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에요. 즉 인민군들이 부역자라고 해서 다 죽여버렸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즉 사회주의 활동, 즉 빨갱이 활동하다가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전쟁 중에 다 죽여버렸어요. 왜? 이 사람 믿을 수 없다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쟁 중에 이승만 중에 한 큰 실정, 거창한 사건, 국민방위 사건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넘겨갑니다. 자, 310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승만 정부 한번 보겠습니다. 발췌견 갑니다. 우리 발췌견 제일 밑에 보면 사사의견이 있죠. 선후관계 물어볼 때 발췌의 발, 사사의견의 사. 예.
준비하시고 쏘세요. 발사합니다. 총쏠장 발사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서로 관계 잡으셔야 된다. 발제기간 갑니다. 52년 5월 26일. 자, 배경 보겠습니다. 우리 48년에 선거가 이런 2년짜리 선거를 했잖아요. 임기가 끝났잖아요. 그럼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고. 새로운 국회를 뽑아야 된다고. 자, 2대 총선 50년 5월 30일 남북협상파가 대거 무소속으로 당선돼요. 이승만 지지 세력이 대거 탈락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 이승만의 당선이 어려워지자 이범석이 민족청단을 중심으로 자유당을 조직하였다. 전개. 자유당 창당, 자유당 주도로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밑줄 그었습니다. 색깔 칠해졌죠? 대통령 간선제에서 이제 직선제로. 왜? 간선제로 당선될 가능성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양원제로 개헌하게 되었습니다. 양원제는 미국식, 영국식, 그 미국의 영국식의 상원제, 하원제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다시요. 자, 이승만은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원 47명을 국제공산당으로 자금을 받았다는 구실로 체포합니다. 일명 이걸 국제공산당 사건이라고 밑줄 긋습니다. 네, 공산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서 국회의원 당선됐다. 다 구속시키는 겁니다. 52년 7월 7일 정부등 직선제 개헌을 기립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걸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발췌 개헌, 이승만이 재선에 성공합니다. 52년 8월에. 사료 읽기 갑니다. 개헌을 요구한 이승만 대통령 연설문, 그 다음에 발췌 개헌안. 자, 발췌 개헌을 봅니다. 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여로 구성한다. 일명의 양원제죠. 53조, 대통령과 부통령, 국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하여 각각 선거한다. 4.4.5 개헌 갑니다. 가관입니다. 4.4.5번 진짜로. 초대통령 안에서 중임제를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헌법을 바꾸는 겁니다. 초대 대통령 안에서 중임제를 철폐하는 얘기죠. 늙어 죽을 때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비슷하죠, 지금 현재? 중국의 시진핑과 비슷한 정책을 펼쳤죠. 개헌을 제출하였으나 135표로 부결된 한 표 부족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4.4.5입이라는 논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들 초빙해서 135.333 나왔으니까, 예. 이걸 수학자 계산 방법을 통해서 통과된다는 수학자들의 기회 논리를 통해서 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헌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걸 4.4.5 개헌이라고 합니다. 결과 3대 대통령의 선거에서 56년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의 민주당 장면이 당선된다. 그 민주당의 장면을 밑줄 긋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대통령 이승만은 공화당입니다. 그죠? 그럼 당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하고 야당이 부통령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굉장히 어떤 그 정책에 있어서 혼선이거나 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야가 한 군데 행정부의 강요가 됐기 때문에 불편하죠. 이런 불편함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정선거를 하게 돼요. 60년에 부정선거 목적은 뭘까요? 자기 사람 부통령 임명하고 싶은 거야. 왜? 이승만 대통령 그때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대통령이 되더라도 밤새 안녕할 수 있어요. 그럼 부통령이 자기 측근이 부통령이 대통령을 계속 바톤 터치해 가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왜? 다 퍼지잖아요. 정치란 우리나라 정치란 게. A란 정권이 넘어가면 B란 정권 잘못하게 A 정권 다 죽이는 거고 또다시 C가 잡혀서 B를 다 죽이고 이상한 정치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 정치도 좀 선진화됐으면 좋겠는데 바람입니다. 누구를 비판할 목적은 아니고 공통의 여러분과 같은 공통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본다면 제발 좀 정치는 잘했으면 우리 기대를 충족 못 시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죠? 잘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별 영양가 없는 짓만 하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네. 어떤 경우는 꼴 보기 싫어 죽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 오른쪽 진보당 사건 갑니다. 진보당 사건 되게 처음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볼까요? 진보당 사건. 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선거 구호를 내줬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구호로 인기가 높았던 신익기가 유세 중에 사망합니다. 신익기 심장마비를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승만이 세 번째 대통령 당선됐다. 이때 진보당의 조봉암 6표 30표 차지 30표 죽었습니다. 실은 여기 진보당에 몇 줄고 볼까요? 조봉암이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는 무소속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진보당에다가 이렇게 보실까요? 진보당 일단 글을 적어놓고 설명을 올려놓은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원래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30%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진보당에 가입해요. 그리고 진보당 사건으로 이 사람을 재판에 넘겨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남과 북의 통일 방향이 좀 달랐어요. 조봉암 평화통일을 얘기해요. 이승만 대통령 적진통일이에요. 적가통일 얘기해요. 적진통일, 적가통일 얘기해요. 이거 있다고 빨갱이로 몰아 죽이는 사건이에요. 참고로 보세요. 조봉암이라는 사람은 여러분과 가까운 곳에 살아요. 강화도 분이에요. 강화도 분이고 독립운동 임시정부에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고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공을 세웠던 인물이에요. 이승만과 같은 정부 강요 활동을 했지만 코드가 맞지 않아서 탈당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조봉암입니다. 일명으로 진보당 사건, 일명 조봉암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적화통일, 평화통일이라는 명분을 세웠지만 결국은 원래 목적은 뭘까요? 명분을 이렇게 만들었죠. 빨갱이다 이렇게. 근데 결국 뭐죠? 목적은 다른 데 있죠. 나의 앞으로 정치적 적이 될 사람 미리서 싹을 자르는 거예요. 정적 제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수 있겠죠. 정치라는 게 무섭잖아요. 이렇게. 네,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거. 자, 볼까요? 부통령 선거에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이기붕을 누르고 당선되는 이승만을 예배했다. 거기 장면이 줄었습니다. 이기붕은 이승만의 오른팔이죠. 네. 이 사람을 이렇게 앉히려고 한 이유 뭔가요? 이 사람이 나이가 되게 많이 먹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장면이도 당선됐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 정부 안에 여야가 막 섞여 있으니까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선거 제기는 건 정치 권력을 한 사람, 한 당이 다 잡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 중요 간직도 다 나눠 가지는 거죠. 여러분 행정에서 얘기하는 엽관주의란 말이야. 응? 국무총리 다 대충 예매 자기들 다 차지하는 거죠. 전쟁의 노획물을 다 가져가는 거. 이게 엽관주의인데 엽관주의가 안 통하는 게 장면이 딱 당선되면 불편해진다는 거지.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조봉암은 사형되고 말았습니다. 자, 국가보안법 밑에 한번 봐보죠. 개정안 통과 68년. 제일 밑에 대통령을 비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대요. 우리 광화문에 10년 징역 발생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보안법 적용하기 때문에 매일 대통령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경향신문 폐간에 별표 가끔 출제됐습니다. 왜? 경향신문이 반정부 기사를 많이 실었기 때문에 경향신문을 폐간했다. 3.15 부정선거, 그 유명한 부정선거 나왔어요. 60년 3.15 부정선거. 정 부통령 선거에서 보시죠. 이기붕을 무조건 부통령을 당선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정선거 이때 이승만 나이가 80이에요. 이승만을 당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을 부통령에 당선시켜서 이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거예요. 부정선거 방법, 별의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금전선거, 강권선거는 기본이에요.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몇 평이라는 거잖아요. 네.
돈을 주고 표를 사는 거잖아요. 그때 유명하게 고무신. 이때 막 고무신이, 일본에서 고무신 신발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중요했냐면, 그 시기에 사람들의 신발은 거의 대부분이 저 집단으로 만든 그 뭐라 그러지? 집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셨어요? 어디 박물관 가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은 거의 못 볼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는데 보셨어요? 박물관에서, 그죠? 예. 저도 박물관에서 봐야 되죠. 예. 여러분과 저는 별 차이 얼마 안 납니다. 나봐야 얼마나 나겠어요. 예. 그거에서 고무신 바뀌는 시기예요. 이거예요. 부정선거. 매표하는 행위도 있고, 당연히 또 여러 가지 선거장에서 또는 개표소에서 되게 엄청난 부정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투표 결과가 어떻게, 우리가 보통 100%라고 하면은 뭐 80대 20, 뭐 70대 3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당선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관위 개표하고 오늘 치면은 행자부에서 개표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뭐 90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다 보니까 총 뭐 110%가 넘어서 총 프로테스트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부정선거가 심하다 보니 서로 총합을 100% 맞추는 것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78대 22, 그럼 100이 맞잖아요. 근데 80 몇 퍼센트 대 25% 이렇게 100%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건 정부가 부정선거에다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선관위에서 발표한 내용과 행자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달라져 상이한 발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시기입니다. 3.15 부정선거의 과정 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312쪽. 1번 사흘 사전투표. 40% 미래로 사전투표. 두 번째,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우리 비밀선거, 비밀투표잖아요. 누가 내 도장 찍어서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1인은 한 사람만 들어가요. 근데 공개투표, 3인조, 5인조 묶어가지고. 완장부대 활용. 자유당 안장을 찬 사람 여러 투표소 주변에서 배치시켜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유당에 투표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거. 와. 야당 창간인 축출. 되게 비겁하죠? 이런 방법을 택했다. 그 결과 60년 4.19가 일어났습니다. 4.19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볼까요? 자유당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선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조병옥, 후보로 장면리에서 조병이 선거 도중에 죽었어요. 아까 신익희도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그죠? 조병옥도 똑같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뭐 인과관계는 발표인 거 없습니다. 네. 뭐 암살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뭐 자연사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배경 갑니다. 50년 말 미국이 유상원조를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증가했다. 그 유상원조의 미술 보시죠. 네. 미국이 55년쯤 됐을 때 농업 생산성이 1950년대 중반 봐보시죠. 미국의 농산물이 초과 달성이 됐어요. 엄청나게 초과 달성이 됐어요. 자, 농산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나쁜 점이 뭐죠? 가격이 비싸지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지잖아요. 그잖아요. 생산과 소비가 안 맞잖아요. 적정히 맞아야 어떻게 물가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농산물이 생산이 과대되다 보니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미국 농민들이 되게 힘들어지죠.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치인들은 농산물의 보존 가격을 제시하겠죠. 그걸 표로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이 과다 생산된 농산물 갖다가 국가가 또는 정부가 수매해서 창고에 보고하고 나머지는 개별 판매를 하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을 택하게 하는 거야. 하나는 정부에서 수매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것, 하나는 개별 판매하는 거야. 이런 방법을 뭐라 부르죠? 이중 고가제라 불러요. 쌀이면 쌀 가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자, 문제는 봐요. 개별 판매하는 건 문제가 없지. 근데 이게 뭐야? 수매해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쌀 가격이 올라갈 때 일단 파는 거야. 가격에 수급 조절해 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수매했던 부분이 계속 재고가 쌓이는 거야. 1년 쌓이고 2년 쌓이면 어떻게 해?
창고의 저장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자가 계속 누적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장 비용 어떻게 좋은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창고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어떻게 에어컨이면 에어컨 그 저장 시설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처분해야 돼요. 처분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처분하는 것도 큰 비용. 이거 국회에 법이 통과돼요. 미국 국회 법을 통과시켜요. 처분하자고. 방법론을 얘기하죠. 소비도 안 되고 처분도 안 되고 되게 복잡해져요. 근데 태평양 건너 되게 불쌍한 아저씨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같은 동맹국가인데 이게 좀 도와야 되겠다. 여기에다가 이걸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5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이렇게 이 부족한 식량난을 갖다 이걸로 해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받은. 이게 일명 잉여 농산물 처리법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미국 국회 통과된 잉여 농산물 처리법 통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을 받게 돼요. 이걸 우리가 다시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우리 가격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50년대 후반, 59년쯤 되면 되게 미국 애들이 야, 니네 필요해야 돼. 올해는 못 줄 것 같아. 필요하면 사 먹어. 수입해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입할 돈이 어디 있어? 달러가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물건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가겠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배가 고프잖아요. 돈은 없잖아요. 그럼 민심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민심은 되게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전개가 보겠습니다. 마산 의거, 3.15 부정선거 규탄, 시학생, 김주열 학생 죽었습니다. 예, 그 당시 마산 상고 학생은 1학년으로 들어갈 입학생이에요. 아직 입학도 못했어요. 예, 김주열 학생 시신이 발견됐고, 시인은 전국적 파급을 가져왔고,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시일, 그 다음에 경찰의 총격전, 정부의 겸령, 마지막에 대학 교수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하고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고 하와이로 망명하게 됐습니다. 왜 안 나와 있죠? 네, 하와이로 망명합니다. 네, 부부가 하와이로 망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년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죽죠. 부인은 호주 여인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여인이었죠. 우리나라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우리나라의 그냥 대통령의 부인치고 처음이 지금까지는 외국인 여성이 퍼스트 레이디였다는 겁니다. 이거 처음 듣는 사람 있을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였다는 거? 오, 처음 있을 수 있지. 그죠? 네. 한국 사람 안 배우면 알 수가 없었으니까. 네. 그게 허정 가두정보가 설립됐다. 허정 밑줄을 씁니다. 허정은 이 당시 예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왜냐면 대통령과 부통령이 1, 2, 3가 있어요. 이렇게 대통령, 부통령, 예무부 장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망 또는 어떤 유고가 발생돼서 넘버 3가 이걸 받아요. 이걸 또 허정 가두정부라 불러요. 예무부 장관이 받아요. 허정 가두정부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사람이 해야 할 게 뭘까요? 허정 가두정부는 개헌이에요. 개헌. 국민이 원하는 게 개헌이에요. 대통령이 부패를 갖다가 뼈저리 느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내각 책임자로 개헌해도 됩니다. 다시 가보죠. 개헌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313쪽 가봅니다. 허정 가두정부 시책 갑니다. 첫 번째, 반공주의 정책 한층 더 견실 착실하게 지킨다. 반공주의. 반공주의 이승만 정부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두 번째, 부정선거 처벌 대상을 책임자와 잔악 행위자에게만 국한한다.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한다. 4월 혁명에서 미국의 역할을 내정 간섭 운운하는 것은 이적 행위로 간주한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본인 기자의 입국을 허용한다. 4.19 혁명선언의 사료 박스, 예, 기출 사료입니다. 이건 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한자가 되게 어렵게 좀 고급스러운 언어를 되게 많이 썼습니다. 서울대 물리대 학생회에서 4.19 혁명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던져주고 난 다음에 내용 물어볼 겁니다. 시대 배경을 물어볼 거예요.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리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와 대학 정신을 현실에 참담한 박토에 뿌리는 바이다. 오늘의 우리는 자신들의 지성과 양심의 엄숙한 명령으로 하여 사악과 잔악의 현상을 규탄, 광정하려는 주체적 판단과 사명감의 발로임을 떳떳이 설명하는 바이다. 이하 생략.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되게 어려운 한자들 막 다 써놨습니다. 예, 대충 이런 뜻, 뭐 상하의 진리탑 이런 게 나오면 서울대 학생들의 선언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갑니다. (320쪽) 320쪽 장면내각 가봅니다. 허정가도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을 바꿔서 선거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장면내각입니다. 장면내각 요즘은 크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죠. 근데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유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장면내각이 정치 권력을 잡아오자 민주주의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각 정당 단체, 사회단체에서 전부 다 자기 주장이 내세워져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민주주의 욕구가 막 분출되기 시작해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민주주의라는 게 자리를 잡았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도 하고 컨트롤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분출되니까 전방의 군인들이 봤을 때는 이 분출이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비쳤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되게 혼란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박정희 5.16 혁명이에요. 박정희 훗날 대통령은 5.16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부인들이 구태타를 일으켰다는 뜻이 됩니다. 장면정부 대한 정책합니다. 다 안 나올 거면 몇 가지만 알겠습니다. 희정방진 갑니다. 독재정권 유산청산, 이승만 청산. 민주실현 경제개발, 남북관계 개선을 구정하죠. 경제정책 갑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적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마련한 사람이에요. 누가? 장면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사려는 사람이에요. 박정희 군사정부가 이걸 시행했어요. 계획만 했지 사람은 시행하지 못한 거야. 기간이 짧아서 1년 만에 끝났으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던 사람은 장면정부, 실천한 사람은 박정희 군사정부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직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인이에요. 네, 군인이 실천했다. 통일론이 봅니다. 진보적 인사를 정해 중립화론이 통일론이 되었다.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이거 미쳐보여요. 그러니까 정부는 통일론이보다는 별 논의가 없어요. 대신 학생들이 더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학생들끼리, 남과 북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는 방식이 택했다. 당내 갈등, 구파, 신파. 구한국민주당, 민주국민당 신익희, 조병호, 김도연, 김준현, 윤보선, 유진산, 허정. 신파. 자유당에서 이승만과 맞지 않은 사람, 탈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흥사단은 독립운동가들의 조직을 흥사단이라고 그러는데, 장면, 박순천은 여성입니다. 이철승, 정일영, 각상훈, 현석호, 오이영. 그래서 구파와 신파가 쪼개져 나와요. 그 60년 11월에 민주당을 탈당한 구파의 윤보선이 비쳤습니다. 이거 기출이죠. 구파, 윤보선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신민당을 창당해. 오늘날의 민주당의 뿌리가 적어놓으세요. 현 민주당의 뿌리가 여기입니다.
신민당이 뿌립니다. 즉 구파였던 윤보선 대통령의 세력들이 나와서 새롭게 만든 게 신민당이 되겠습니다. 구파 심파할 때 구파입니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신익희, 조봉혁, 조병호, 김도연 이런 사람들이 구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입 321쪽 박정희 군사정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굳이 시험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에너지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일단 61년에 군정이 실시됐습니다. 1961년 군인이 정부 역할을 하는 뜻입니다. 군정이 실시됐다. 우리가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정 실시되는 게 창피하지 않나요? 우리 서로군 정서군, 북로군 정서는 이해 가시잖아요. 서쪽에 우리나라가 없을 때 우리가 정부 군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이 서로군 정서군 군정부 이런 게 했잖아요. 예, 쿠데타 이렇게 해서 군인이 정부를 하게 되었다. 자, 보겠습니다. 군사정부 정책 제일 밑에 봐볼까요? 합해계획을 단행하고, 합해계획. 합해계획이 뭘까요? 우리 100원, 500원, 1000원 얘기하잖아요. 이때 이렇게 바뀌었어요. 화폐의 단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61년 KBS 방송국이 개국했습니다. KBS 한국방송국. 박정희 군사정부 때. 다음 페이지 넘겨갑니다. 62년 장면용 수련했던 1차 경제모기는 실천되었다. 여기 별표 5개입니다. 62년에 박정희 군사정부 때 실시됐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것은 박정희 정부가 아니라 박정희 군사정부 때 했다는 것. 너무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책적인 박정희 구체 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가 안정화되면 본인은 군인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믿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구체 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군으로 돌아가느라 대려 군복을 벗어버렸어요. 군복을 벗고 대려 정치인으로 변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이게 박정희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일 국교 정상화 61년 별표 갑니다. 박정희가 정부를 잡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뭘까요? 백성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배고픔이었고 추위였어요. 그래서 등 따십고 배부르게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박정희 권력을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런데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없어요. 왜? 국민 전체가 다 가난하니까. 그럼 결국 돈 문제잖아요. 박정희 생각에는 뭐가?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돈을 받아서 경제개발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그 돈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배를 채워주겠다는 목적을 합니다. 그 일본으로부터 사강을 받는 게 아니라 축하금을 받았어요. 독립 축하금을 받았어요. 우리가 축하금 받을 사람인가요? 일본한테? 여러분 생각해봐. 뒤지게 야, 너 사람 인정할게. 내가 돈 1000만 원 줄게. 이게 축하금인가요? 받아야 되나 이 사람이? 안 받죠. 쪽팔리지 어떻게 받아? 그렇지?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큰 실수가 미스테이크가 뭐예요? 축하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과금이 아니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도 문제가 꼬여 있는 거예요. 한일 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한일3 추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그 제일 밑에 박스 한번 봐보시죠. 김종필 5.15 문건에 따라서 보면 35년의 지배에 대한 배상으로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지불해 그 명목은 독립축하금이 줄거야 돼요. 제일 밑에 박스 첫째 줄에 1번인데 독립축하금으로 받았어요. 독립축하금입니다. 옆에 저거 옆에다 사재금 X 적어야 돼요. 사재금이 아니었어. 나중에 헷갈리니까 사재금 X 독립축하금을 받았다. 경제협력 명부로 정부 간의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한이라는 조건도 10년간 제공 민간 상업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받게 되었다. 김종필 5.15 문건이 유출됐거든. 회의 도중에. 예, 김종필은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 사이기도 해요. 조카 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넘버원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해요. 네. 이게 그 문건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더라. 오른쪽에 베트남 파병의 별표갑니다. 최근에 잘 나옵니다. 64년부터 73년까지. 이게 미국이 가장 실패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에요. 굳이 베트남의 월맹과 월남이라는 나라가, 즉 남과 북처럼, 우리의 남과 북처럼 서로 싸우는 이데올로기 싸움이에요. 이때 미국이 개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월맹은 사회주의고요. 월남은 자본주의를 채택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였던 월남을 지원하게 돼요. 군사적인. 하다 보니 숫자가 부족해졌어요. 미국에서 군사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군사 지원 요청을 해. 이게 박정희 정부 때예요. 그런데 우리 군사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파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위험 중에 하나가 미 8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럼 미국에서 미 8군을 갖다가 빼다가 월남에 투입시킬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군인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북의 위협을 상존해 있으니까 민간인을 갖다 훈련시켜가지고 원래 보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국군 파병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민간인을 갖다가 월남 파병하겠다고 기획안을 갖다가 올리면 어떻게 해? 야당 의원들 찬성해 주겠어요? 민간인 학살할 일 있습니까? 문제가 또 하나 발견. 그 전날 문제를 발견하고 국회에 상정하지 못했어요. 여당에서. 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그냥 공짜예요. 군인이 전쟁에 죽었으니 공짜예요. 그냥 시즌 안치에다 갖다가 묶고 훈장 몇 개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민간인은요, 이 사람이 나이를 생각해서 몇 살까지 평균 수명 몇 사람이 이 사람이 1년에 얼마씩 번다 생각하면 그 비용을 계산하면 천문학적 숫자가 나온 거예요. 한 명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수만이 죽을 거 아니에요. 자, 대부분 다 20대 젊은 친구들이 가. 보통 평균 연령 70을 잡아서 쳐봐봐. 그럼 앞으로 50년 정도를 돈을 번다 생각 얼마겠어요? 그 고박해줘봐요. 장난 아니잖아요. 당연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 이건 캔슬됐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파견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봅니다. 배경, 경제개발 자금 및 기술의 필요성과 미국의 기술 차감 및 제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걸 일명 브라운 각서라고 밑줄 보세요. 브라운 각서입니다. 우리 파견의 조건이 브라운 각서에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 73년까지 연 인원 30만 명이라는 규모의 부대가 파견됐습니다. 전투병인 백마부대, 명호부대를 들었습니다. 전투부대인 백마부대와 명호부대가 파견됐습니다. 결과, 국내 기업의 국외 진출 활성화, 국군의 전력이 증강되었습니다. 국군의 전력이 증강된 건 이거예요. 우리 총이, 군인들이 무기가 이거예요. 칼빈 소총, M1 소총이에요. 실탄 하나 넣어서 장전하고 쏘는 거예요. 이때 미국의 소총은 M16였어요. 탄창에다가 20발, 30발 지르고 딱 꽂아놓고 자동이면 자동. 클릭 조절 한 방 때면 30발, 40발 따라락 나가는 자동 연발총 이거예요. 미국 무기가 이거였어요. 이걸 우리가 받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에요. 우리나라 군인들 총이 M16이에요. 선 이걸로 군대 생활했습니다. 선생님 제대하고 났더니 이런 게 들어갔어요. K1, K2 소총들이 등장했어요.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군 제대하신 분들 물어보면 알겠는데. 네. 최근에 군 제대하신 분이 계시면 실행시간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제대로 이거 써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K3 나왔는데 얘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네. 되게 재래식 무기에서 이제 새로운 무기를 받게 되었다. 많은 사상자 발생했고 전쟁 휴직 고엽제가 고엽제 밑줄 긋습니다. 고엽제. 전쟁 휴직 중에 하나가 고엽제입니다. 이 월맹군하고 이제 월남군하고 여기 미군하고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연합작전을 펼친단 말이죠. 그럼 니들은 두더지 작전을 펼쳐. 이렇게 야산 이렇게 다 쳐봐. 이렇게 산에 엄청나게 이렇게 나무가 있어서 나무 사이에다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쭉 두더지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잡으러 가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헬리콥터에 태워서 헬리콥터에 농약을 실어서 여기 있는 나무를 다 불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 태우면 어떻게 얘들이 이동하는 경우가 다 한눈에 보일 거 아니야. 비행기 타고 다니면. 이때 우리 군인들이 이게
습하잖아요. 베트남 동네 여름철에. 샤워를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한번 보세요. 옷 상의 팬티만 지고 입 벌리고 있다가 농약 뿌리는 거 다 마시고 피부로 다 삼키고 있어. 죽으려고 한장했지. 자, 그때는 젊었으니까 나타나지 않았어.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 돌아와서 귀국했어. 한 달, 두 달 했으니까 어떻게 막 여기가 찢어지는 거 피가 막 나고 난리가 난 거야. 고엽제 후유증이야. 이걸 고엽제라고 부르거든요. 고엽제. 고엽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얘들이 총각대 갔으니까 왔으면 어떻게 이제 나중에 20대 후반쯤 돼가거든 얘들이. 그럼 어떻게 좀 결혼을 하게 된다고 얘들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에게 이게 안타깝게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고엽제가. 그럼 어떻게 이 살이 썩어간다는 거야. 살이 썩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거?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고엽제입니다. 그 박스 한번 봐볼까?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처음 64년에는 의무요원과 태권도 교관만 먼저 특히 여기 살짝 비전투부대를 적어놔요. 네. 비전투 건설 지원은 비둘기 부대도 같습니다. 65년부터 달라집니다. 해병대 청룡부대. 일단 해병대는 어떻게 엄청난 애들이 간 거잖아요. 우리나라 정예부대가 간 거잖아요. 육군 맹호부대. 호랑이 그려진 애들이 있어. 막 호랑이 그려진 애들이 있어. 그 다음에 66년에 백마부대. 하얀 말 그려진 애들이 있거든요. 얘들이 갔어요. 백마부대는 주로 수색대, 공수부대 이런 애들이 간 거예요. 일반 보병이 아니에요. 특수훈련 받은 애들이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불안각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유신체제 성립과 민주화운동.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을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